생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때 말이죠. 그 세포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네, 아무래도 의식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언론의 세계에선 어떨까요? 현미경 너머의 취재원이 기자의 시선을 느끼고 행동을 바꾼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진실을 얻어내야 할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깊이를 탐구하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가 벌써부터 아주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저널리즘에 있어서 취재원과의 그 거리두기입니다. 과연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딜레마죠. 정말 언론계의 영원한 숙제 같은 주제입니다. 네, 저는 먼저 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네요. 저는 언론이 취재원과 철저하고 엄격한 경계선을 긋고 어떠한 개입의 여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언론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완벽히 통제된 그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는 진짜 진실을 포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된다면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 취재원과의 깊은 유대와 밀착이야말로 복잡한 진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유대와 밀착이 필수적이다. 좋은 포인트입니다만 저는 그 밀착이라는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기자의 시야를 좁히고 치명적인 편향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편향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업계에서 흔히 비판받는 군대나 경찰의 인베드, 즉 동행 취재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자가 취재원이 제공하는 장갑차를 타고 그들이 주는 식량을 먹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의존이 생기죠. 맞아요. 그들에게 물리적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의 니나 버먼 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건 결국 당국이 허용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공연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에 동참한다. 꽤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그렇죠. 기자는 그 쇼에 참여하는 것에 은연중에 동의하면서 또 동시에 그 각본에서 벗어난 진짜 모습을 포착해야 한다는 아주 모순적인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실에 다가가는 길일까요? 기자가 취재원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종속의 위험성,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통제된 진공 상태의 데스크 앞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장의 맥락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도 대상과 일정한 거리는 둬야 하지 않을까요? 대상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섀도잉, 이나 밀착 취재는 대상을 가장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과거 롤링스톤 매거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사령관이었던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을 몰락시켰던 그 유명한 기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자가 사령관과 참모들의 경솔한 언사, 그 오만함을 낱낱이 폭로했던 그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그 기사가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봐야 해요. 당시 기자는 장군 및 핵심 참모들과 유럽의 바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엄청나게 밀착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주 사적인 시간까지 함께 했었죠. 만약 기자가 원칙주의자처럼 딱딱하게 거리를 두고 펜타곤에서 공식 인터뷰만 30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참모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관료들을 조롱하는 그 생생한 본 모습은 결코 포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안 나올 말들이긴 했죠. 기자가 매우 밀접한 상황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어 기제를 허물었기에 공식적인 브리핑 이면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민낯을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냉철한 프로페셔널리즘만 잃지 않는다면 비공식적인 교류와 밀착은 가려진 진실을 캐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맥크리스탈 장군의 사례는 언론계에서 늘 회자되는 대단한 성과이긴 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성공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예외적이다. 모든 동행 취재가 그런 성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동행 취재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처음에 말씀드린 현미경 비유로 다시 가져와 보죠. 취재원은 기자의 존재를 마치 그 켜진 카메라처럼 인식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즉 합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관찰자 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리 기자가 조용히 관찰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벽에 붙은 파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관찰자 효과가 취재 현장에서는 일종의 공동 연극으로 변질됩니다. 기자는 파리가 아니라 아예 무대 위에 조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설득력 있는 비유네요. 관찰자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동행 취재라는 강력한 도구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대안은 현장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적이고 시스템적인 보안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뉴욕타임즈가 진행했던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의 불법 이민자 체포 현장 동행 취재가 그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거든요. 그 IC 직원들과 체포되는 이민자 가족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기자를 투입했던 프로젝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한 명의 기자가 단속국 직원들의 차에만 올라타서 취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에는 단속국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적 스트레스와 뭐랄까 합법적 법 집행이라는 프레임만 담겼을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관찰자 효과에 완벽히 먹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반대로 체포당하는 가족의 거실에만 기자가 있었다면 공권력의 폭력성과 감정적인 비극성에만 매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자를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한 팀은 단속국 시선에서, 다른 팀은 가족을 취재한 거군요. 네, 한 팀은 단속국 직원들의 시선에서, 다른 한 팀은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을 뒤따라가며 섀도잉했죠. 밀착 취재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시야의 협소함과 편향성의 함정을 복수 투입이라는 시스템으로 극복해낸 겁니다. 작전 자체는 아주 훌륭하게 들립니다만 저는 그 과정의 실제 작동 방식에 약간 의문이 드네요. 현장에 두 팀을 보냈다고 쳐보죠. 문제는 그들이 편집국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속국의 긴장감을 밀착 취재한 기자와 아이들이 울부짖는 거실을 밀착 취재한 기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목격했잖아요. 이 두 이야기를 편집 과정에서 대체 어떻게 하나로 합칩니까? 잘 직조해야겠죠. 자칫하면 이도저도 아닌 기계적 중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극심한 인지부조화만 일으키는 파편화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저널리즘의 묘미입니다. 편집자는 두 개의 진실을 적방이 섞어서 둥글둥글한 미지근한 타협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두 현실이 부딪히는 그 잔인한 마찰음 자체를 기사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독자는 기사를 읽으면서 합법적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이민자의 비극을 아주 동시에 겪게 됩니다. 마찰함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네, 어느 한쪽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비극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게 되는 거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취재의 깊이를 포기하는 대신 충돌하는 두 개의 밀착 취재를 직조해낸 훌륭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밀착을 직조한다. 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논의를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과 인력 그리고 훌륭한 편집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인간의 내면, 즉 심리적 거리가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취재원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유대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심리적 유대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취재원의 인스타그램 포스트에 그저 좋아요 하나를 누르는 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요 하나요? 그건 그냥 가벼운 인사치레 아닌가요? 미국의 전통적인 언론학 스탠다드에서는 이런 사소한 행동조차 편견과 유착의 시그널로 보고 강하게 경계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생태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요? 대통령 참모들과 같은 전세계를 타고 파티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서로의 배우자나 반려견의 이름까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전략적 친분이라고 스스로 아주 합리화를 하겠죠. 사실 실제로 그럴 관계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의 이면이 취재되지 않습니까?
정보는 얻을진 모르지만 기자의 영혼이 점점 잠식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왔을 때 백악관 참모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도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기자는 무의식적으로 망설이게 되거든요. 인간이니까 일말의 망설임은 있을 수 있겠죠. 이 기사를 쓰면 어제 내게 농담을 건네던 저 사람이 직장을 잃지 않을까, 다음번 전세기에서 나를 따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이 시작되는 거죠. 심리적 밀착은 결국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무디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그 가벼운 손가락질 하나가 이미 내면의 방어선에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요.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말씀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건 너무 기계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벽증 아닙니까? 결벽증이라뇨? 그게 윤리의 기분이죠. 아니, 기계처럼 안전이 차단되고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는 기자는 현장의 깊은 맥락은커녕 취재원의 속마음조차 절대 끌어낼 수 없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베테랑 기자 스티브 밀스의 작업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티브 밀스요? 네. 형사사법제도의 폐단을 파헤치는 그는 검사, 변호사, 경찰관들과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그 교류의 선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하겠죠. 밀스 기자는 정보가 필요할 때만 취재원에게 딱 전화해서 딱딱하게 용건만 묻지 않아요. 점심을 같이 먹고 가끔 술을 한잔하기도 하고 취재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는지 따뜻하게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유착의 시작 아닌가요?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나 단서가 튀어나오는 법이니까요. 이게 취재원과 결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이 기자는 내 말을 함부로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깊은 신뢰를 쌓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명목하에 형성된 그 인간적인 예의가 어느 순간 기자를 올가매는 덫이 되거든요. 취재원은 기자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길 기대하게 되고 기자 역시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하는 압박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프로페셔널리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밀스 기자가 철칙으로 삼는 선긋기를 보셔야 해요. 어떤 철칙이죠? 그는 취재원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거나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돕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룰을 지킵니다. 기자로서의 직업적 신뢰와 인간적인 친밀함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이 아니에요. 주계를 정말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안보를 묻되 기사를 쓸 때는 팩트에 기반해 무자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으로 친밀하더라도 공적인 업무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법을 훈련하는 게 핵심이지 로봇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단절은 곧 무지로 이어질 뿐이죠. 인간의 의지나 그 훈련이라는 것이 시스템과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영역, 즉 경제적 거리두기가 개입되면 상황은 다릅니다. 경제적 이익이요? 네, 인간의 심리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복종하게 되거든요. 취재원으로부터 호의나 접대, 선물을 받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확실히 경제적 이익이 개입되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긴 하죠. 실리콘밸리를 취재하는 베테랑 IT 저널리스트 카라 스위셔의 원칙은 이 영역에서 교과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팀원들에게 아주 단호한 규칙을 적용하죠. 어떤 규칙입니까? 취재 대상이 되는 기업, 그들의 홍보 담당자, 대행사로부터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도 받지 않는다. 무료 식사도 선물도 안 된다. 심지어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강연료를 받는 것도 일절 금지한다. 이렇게요. 굉장히 엄격하네요. 이처럼 자본의 끈을 원천적으로 싹둑 잘라내는 철저한 자가교율만이 기자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간 아닙니까? 스위셔의 제로 톨러런스, 즉 그 무관용 원칙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녀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바로 그 투명성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자들이 그 원칙을 무시합니다. 업계에서 윤리적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음식批평가 조시 오저스키의 일화를 보시죠. 아, 그 결혼식 케이터링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취재하고 친분을 쌓아왔던 인류 셰프들에게 무려 자신의 결혼식 케이터링을 맡겼습니다. 수천 달러 혹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였겠죠.
그리고 나중에 동료 기자의 비판적인 편지를 받고 나서야 기사 말미에 명확화를 위해 밝힙니다라며 자신이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슬쩍 주석으로 달았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제적 혜택을 다 누려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후 공개를 하는 것. 이건 저널리즘의 투명성이 아니라 그냥 부패를 가리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해요. 취재원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지는 순간 기사는 본질을 잃고 홍보성 광고지로 전락합니다. 오저스키의 결혼식 사례는 저도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명백한 윤리적 일탈이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취재원의 자본을 이용한 최악의 사례 맞습니다. 동의하시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모든 경제적 얽힘을 카라스 이시어의 무관용 원칙처럼 흑백으로 무자르듯 잘라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저스키의 추악한 사익 추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흥미로운 딜레마 하나를 소개하죠. 과거 뉴욕타임스 기자다 브루클린 네츠 농구팀으로부터 프리미엄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받고 쓴 기사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요? 네, 하루에 무려 $6,189, 우리 돈으로 거의 800만 원에 달하는 럭셔리 좌석과 풀코스 서비스를 제공받은 겁니다. 잠깐만요. 하루에 800만 원짜리 향용을 받았다면 그건 취재가 아니라 그냥 거액의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뇌물이라뇨? 공식적인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언론사가 그런 초고가 비용을 회사 돈으로 승인할 리도 없고 만약 무료로 받았다면 기자는 구단 측의 압도적인 부채의식을 느꼈을 텐데요.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에디터 역시 이 엄청난 비용을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카라스 이시어의 원칙대로라면 취재를 아예 포기해야 맞겠죠? 당연히 포기했어야죠. 하지만 에디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루 800만 원짜리 스포츠 관람이라는 게 어떤 세계인가? 왜 초부유층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이 막대한 돈을 내고 거기에 가는가? 이건 우리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대 자본주의의 흥미로운 단면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단이 제공하는 무료 패키지를 수락하는 아주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니 800만 원어치 대접을 받고 쓴 기사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구단의 서비스가 최고다라는 홍보기사를 써줄 수밖에 없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는 단순한 서비스 리뷰가 아니었어요. 기자는 이 무료 서비스의 이면을 아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면을 해부했다고요? 네, 기사 안에 우리가 왜 이 비용을 내지 않았는지, 왜 스포츠 구단 측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을 VIP석에 초대하려 하는지, 그 마케팅의 기계적인 의도와 심리적 조종을 아주 투명하게 까발렸습니다. 아무리 기사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800만 원짜리 혜택을 기자 개인의 몸으로 누렸다는 그 사실 본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과연 윤리적입니까? 여기서 미국의 저명한 언론윤리 전문가 조 그림의 조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거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 상황의 제3자, 즉 기세를 읽는 독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는 거라는 거죠. 독자들의 눈에는 800만 원짜리 공짜밥으로 보일 텐데요. 만약 기자가 800만 원어치 공짜밥을 먹고 구단 칭찬만 늘어놓았다면 그건 부패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제공하는 구단의 숨은 의도를 분석하고 자본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드러냈다면 그건 저널리즘의 승리입니다. 카라 스위셔처럼 완벽한 무균실을 고집하다가 독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 800만 원짜리 좌석의 실체를 영원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통제된 위험이라는 명목하에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 진실을 파헤친다. 네, 그것이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아주 치열한 논의였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조금 정리해보죠. 물리적 거리, 심리적 유대, 그리고 경제적 혜택, 이 세 가지 차원 모두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독자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백악관 참모와의 친분이든 800만 원짜리 농구전 티켓이든 저는 인간의 내면이 가진 취약성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유혹은 늘 날카로운 펜끝을 무디게 만들거든요. 취재원과의 완벽하고 원칙적인 독립성만이 부패를 막고 독자의 알 권리를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단단한 방파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선을 긋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협하지 않아야만 진실은 오염되지 않으니까요. 독립성이라는 그 방파제의 가치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파제 뒤에 안전하게 숨어서는 거친 바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논의를 통해 투명성을 동반한 계산된 밀착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산된 밀착이요? 네, 복잡하고 은밀하게 돌아가는 현실의 이면을 캐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동행 취재나 비공식적인 식사, 심지어 경제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통제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후 공개와 그 이면의 맥락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야말로 밀착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진실의 입체감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에어비앤비 창업자 기사 논란, 기자의 남편이 해당 기업의 투자자였던 사실을 교묘하게 숨겼던 사건이죠.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자신이 컨설팅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신 스캐너 도입을 주장했던 전 국토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같은 사례들 말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였고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을 숨기거나 투명하지 못한 관계 설정은 결국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최악의 독자 기만이라는 점에는 완벽하게 동의하시죠? 아, 물론입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밀착은 그저 부패일 뿐이니까요. 결국 저널리즘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콘크리트 벽처럼 고정된 장벽을 턱 세우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네, 고정된 장벽이 아니라면요. 어디까지 다가가서 온기를 느끼고 또 어느 순간에 차갑게 물러설지를 매 기사마다, 매 현장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율해야 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미경 비유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완벽한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렌즈에서 철저히 눈을 떼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과학자와 대상의 미세한 떨림과 본질을 보기 위해 렌즈에 바짝 눈을 대고 심지어 슬라이드 유리를 직접 만져가며 그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기록하려는 과학자. 네, 결국 핵심은 취재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의 지적이고 윤리적인 충성심이 취재원이 아닌 독자만을 향해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과연 누구의 방식이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계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고민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